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오늘도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땐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말은 항상 부드럽고 표정은 늘 밝은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고 뒤돌아서면 찝찝한 기분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건 아닐까? 하고요. 특히 상대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평판이 좋거나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어 보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감각이 틀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아온 그 감각, 그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쌓아온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과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피로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화했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외로워지는 기분이죠.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척 웃고 떠들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따갑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그걸 감지합니다. 말은 달콤한데 눈빛은 차갑거나 표정은 밝은데 손짓은 경직돼 있거나 칭찬은 하는데 어조는 날카롭거나 이런 미세한 불일치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읽었어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좋게 생각하자. 내가 오해한 거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때 느낌이 맞았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는 법을 알면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친절한 표정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과 반응 속에 진짜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지보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드러내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직감이 왜 맞았는지 그 뒷받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각을 믿어도 괜찮다는 것, 불편한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눈빛. 동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오랜만에 아는 분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계속 웃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은 제 얼굴을 거의 안 쳐다봤습니다. 질문은 던지는데 눈은 계속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테이블을 훑었죠. 제가 대답을 해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1초도 채 안 됐습니다. 고개는 제 쪽을 향하고 있는데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관심이 없구나. 친절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말은 물어보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의상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소통은 안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입으로는 친절한 말을 하는데 눈빛은 차갑거나,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거나, 고개는 끄덕이는데 시선은 딴 데 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걸요.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낸시 에트코프 박사 연구팀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눈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습니다. 참가자 240명에게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말을 할 때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특히 거짓말 직후 0.5초 이내에 시선을 회피하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180명의 참가자에게 여러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게 했죠. 흥미로운 건 입 모양이 아니라 눈과 주름의 유무로 판단 정확도가 89%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진짜 웃을 때는 눈 주변 근육이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억지로 웃을 때는 입만 움직이고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건지는 눈빛을 보면 압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은 우리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진짜 감정이 자동으로 새어나옵니다. 누군가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시선을 피한다면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말에 확신이 없거나 실제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칩니다. 당신이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 속에서 당신은 진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창문을 가리고 산다. 우리는 자주 눈을 가립니다. 진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불편함을 숨기려고, 관심 없음을 감추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눈빛은 새어나갑니다. 미세한 떨림으로, 순간적인 회피로, 차가운 온도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말보다 눈을 보세요.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요. 눈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요. 눈이 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눈빛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도 차갑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두 번째, 말투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요즘 병원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투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 톤도 낮고 차분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말끝마다 미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요. 그죠? 나이 들면 다들 이런 병 생기는 거 아시죠?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말 자체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조가 묘했습니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죠. 공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쯤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공손하고 부드러운데 왠지 불편한 사람들, 욕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지만 대화 후엔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 말이죠. UCLA 심리학과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유명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무엇에 가장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거죠.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문장을 다른 어조로 들려주고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메시지의 신뢰도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였습니다. 반면 목소리 톤과 억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38%, 표정과 몸짓이 55%였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5배 이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도 따뜻하게 하면 위로가 되지만 차갑게 하면 무시가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도 진심을 담으면 격려가 되지만 건성으로 하면 형식이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심리학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들려주되 목소리 피치를 조작했죠. 똑같은 잘하셨네요 라는 말도 높은 톤으로 하면 78%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낮고 평평한 톤으로 하면 23%만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비아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좋은 소리를 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말과 어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위로하는데 목소리는 무관심하고, 입으로는 칭찬하는데 억양은 차갑고, 입으로는 공감하는데 톤은 건조합니다. 우리 뇌는 이 불일치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통제하려는 겁니다. 말투라는 포장지 안에 날카로운 감정을 숨겨놓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절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절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어조는 온전히 말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조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골라서 해도 마음속 진짜 감정은 억양과 톤으로 새어나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계속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억양이 부드러운가요? 날카로운가요? 말의 속도가 차분한가요? 조급한가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말투가 계속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좋게 하잖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세요. 말보다 어조가 진실입니다. 말투가 차가운 사람은 마음도 차갑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게 먼저입니다. 세 번째,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투도 점잖았죠. 함께 온 일행과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부를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요.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불렀습니다. 직원이 오자 물 좀 갖다 주세요가 아니라 물이요. 이렇게 짧게 말했죠.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됐어요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일행한테는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행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보여주는 거구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공손하고 동등한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구나. 계산하고 나가는데 그분이 일행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서비스 정신이 없어. 자기가 방금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 교수는 20년간 권력과 공감 능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권력 위치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 변화를 추적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질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 67%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잠깐 동안만 권력을 부여했을 뿐인데도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10분간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팀원을 대할 때 명령조가 늘고 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렌즈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식당, 호텔, 병원 등에서 고객 400명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존중형, 무관심형, 무례형으로 분류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행인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직원에게 무례했던 사람의 83%는 동행인에게도 결국 무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기가 달랐을 뿐이죠. 처음엔 친절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존중을 보인 사람들은 92%가 동행인에게도 일관되게 존중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는 친절합니다. 잘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본성이 나옵니다.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식당 직원, 택시 기사, 청소하는 분, 경비 아저씨 이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명령조로 말하는지, 실수했을 때 화부터 내는지,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는지,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약자를 수단으로만 봅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존중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지금은 당신한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그 사람은 당신한테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를 함부로 대합니다. 반대로 누구한테나 똑같이 존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교수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인간 자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식당에서, 택시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약자 대하듯 대우받는다면 그 사람과는 선을 그으세요. 당신은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소한 부탁.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짧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게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거절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훨씬 더 번거로운 일을 기꺼이 도와주고 있더군요. 이런 건 제가 해드려야죠 하면서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구나.
저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낀 거구나. 그 뒤로는 그분을 볼 때마다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사소한 부탁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알려준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언제든 말씀하세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말이 진심인지 알고 싶다면 실제로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프랜시스 플린 교수는 호혜성과 관계 진정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50쌍의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을 주고받게 하고 그들의 관계 만족도를 6개월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 관계는 89%가 6개월 후에도 긍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해한 관계는 62%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됐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방식이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처럼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73%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건 잘 몰라서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같은 변명만 늘어놓은 경우는 38%만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생각하는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각각에게 작은 부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기록하게 했죠. 6개월 후 다시 조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 사람들은 94%가 여전히 친구 리스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거나 불편해했던 사람들은 47%만 리스트에 남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참가자들이 부탁 하나로 친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작은 부탁을 받았을 때의 반응이 정직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작은 부탁에도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설령 바빠도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는 괜찮아요. 하면서 대안을 찾아줍니다. 당신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쯤은 감수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그건 잘 못해서요. 다른 분한테 부탁해보시는 게 어때요? 거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하는 방식이 차갑고 무성의한 게 문제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길들인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생긴다. 관계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작은 부탁 하나쯤은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언제든 말하세요라고 할 때 그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실제로 작은 부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진심을 말해줄 겁니다. 기꺼이 도와주는지 아니면 온갖 변명으로 회피하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의 작은 부탁조차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을 위해 조금도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계는 책임감 없이 유지해도 됩니다. 당신도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5째, 칭찬받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모였죠. 조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고 축하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고생했겠네. 정말 잘했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반응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한데 웃지 않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더니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이 예전만 못하잖아. 취업은 되려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그 학교가 더 어려웠는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조카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축하받던 조카도 갑자기 조용해졌죠. 한마디 한마디가 칭찬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자기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는 말이야. 그때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스럽고 신이 났죠. 자기 일에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남의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 칭찬은 하는데 바로 뒤에 하지만을 붙이는 사람들,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드러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전 핑커 교수는 사회 비교와 질투에 대한 10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20명의 참가자에게 친구나 동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64%가 처음 1회 2초 동안 부정적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불안, 열등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평균 3초 내에 그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저 사람도 노력했겠지. 이런 식으로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증폭됐습니다. 평균 27초 동안 질투심이 지속됐고 상대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말을 할 확률이 73%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도 유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반응을 관찰했죠. 당신의 친한 친구가 승진했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7.8점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만 축하하고 속으로 불편해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도가 4.2점에 불과했습니다. 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채워져 있으면 남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비어 있으면 남의 성공이 자기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올라가면 자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뒤에 하지만을 붙입니다. 축하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깎아내립니다. 잘했네. 근데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대단하긴 한데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축하해. 그런데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닙니다. 질투를 숨기려는 포장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며 남이 가진 것에 대한 고통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투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질투를 느껴도 그걸 상대한테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으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부럽네. 나도 노력해야겠다. 이렇게요.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질투를 상대한테 쏟아냅니다. 상대의 성공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지 보세요. 눈이 반짝이면서 정말 축하해, 대단해 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축하하고 바로 하지만을 붙이는지 당신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계속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과는 좋은 소식을 나누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굳이 알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당신의 기쁨은 소중합니다. 그걸 시세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이유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만 나누세요. 그게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6번째 실수 후 태도, 직장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료 한 분이 중요한 서류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팀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자료를 잘못 줘서 그런 거예요. 즉시 변명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 전에 확인해 주셨어야죠. 이번엔 팀장님한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엔 상황 탓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왔죠.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왜 그런 실수가 났는지. 하지만 그분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분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 절대 인정 안 할 거라는 걸 다 알았으니까요. 작은 실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조직심리학자 캐롤 드웨 교수는 책임 회피와 성장 마인드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5년간 직장인 12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실수했을 때의 반응 패턴과 그 사람의 성공, 관계 만족도를 분석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5년 후 승진율이 74%였습니다. 반면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의 승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동료들의 신뢰도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8.3점의 신뢰를 받았지만 변명한 사람들은 3.1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MIT 슬로원 경영대학원의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가상의 업무 시나리오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리더의 반응에 따라 팀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했습니다. 400명의 참가자를 4그룹으로 나눴죠. 첫 번째 그룹의 리더는 즉시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어려웠다며 변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팀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라며 남 탓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예 침묵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에 대한 팀원들의 신뢰도는 92%였고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7%였습니다. 반면 변명한 리더는 34%, 남 탓한 리더는 11%, 침묵한 리더는 8%밖에 안 됐습니다. 실수보다 더 나쁜 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자기가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자기를 방어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 개의 변명보다 강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상황이 정리됩니다. 상대방도 괜찮아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변명하는 순간 상황은 꼬입니다. 상대방은 화가 납니다.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인정 안 하는 태도 때문에요. 왜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지? 저렇게 뻔한 걸 왜 인정을 안 하지? 신뢰가 깨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길 게 뻔하니까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온갖 변명과 핑계로 도망가는지. 전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한테 자기 실수를 계속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람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잘못을 당신한테 떠넘길 겁니다.
당신이 그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7번째 시간 약속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죠. 대부분 10분 전쯤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늦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 금방 도착해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미안해. 차가 막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보니 방금 집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차가 막힌 게 아니라 늦게 출발한 겁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또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 주말이라 차가 더 많더라. 다음엔 일찍 나올게.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모임에도 그 다음에도 항상 20에 30분씩 늦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핑계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 누구나 늦을 수 있지 하고요. 하지만 반복되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구나. 이 사람은 우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건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계속 늦는다는 건 내 시간이 당신 시간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샌디에이고 대학의 심리학과 제프 콘테 교수는 시간 지키기와 성격 특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8개월간 250명의 일상을 추적하면서 약속 시간 준수율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속에 항상 정시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평균 8.7.1점 만점으로 받았습니다. 반면 자주 늦는 사람들은 3.2점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관계 지속성이었습니다. 정시형 인간은 5년 이상 이어진 관계가 평균 12.3개였지만 지각형 인간은 4.1개밖에 안 됐습니다. 콘테 교수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의 89%는 다른 영역에서도 책임감이 낮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마감을 어기거나 자기 말을 뒤집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3.7배 높았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절대 안 늦습니다. 면접, 비행기 시간, 중요한 미팅, 이런 건 1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왜요? 놓치면 안 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친구 약속, 가족 모임, 사소한 만남, 이런 건 쉽게 늦습니다. 왜요? 설마 뭐라고 하겠어요? 기다려주겠지, 이해해주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당신은 설마 뭘 하겠어 수준인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을 낭비하는 자는 삶 자체를 낭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30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 30분을 훔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에 자꾸 늦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계속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고 매번 변명만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정시에 안 오면 그냥 먼저 시작하세요. 약속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같고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걸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 남의 기쁨을 대하는 모습, 실수했을 때의 태도, 시간 약속 하나, 이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면 그 신호들이 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친절한 줄 알았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당신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신호를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설마 그럴까? 좋게 생각하자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죠. 이제는 당신의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거움을 무시하지 마세요.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면 그 이상함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기를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눈빛이 따뜻한 사람,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 약자한테도 존중을 보이는 사람, 작은 부탁에도 기꺼이 응하는 사람,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각을 믿어도 괜찮다는 것,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것, 나를 먼저 보호해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평안해지고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의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